성인이 되고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공부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공부 못하면 안 돼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안 되나요? 대기업 취업 못하면 안 되나요? 대다수가 그렇게 못해요. 보통의 인생을 살아도 박수 주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뒤처지는 존재로 낙인을 찍는다거나 그렇게 평가해버리면 어느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되면 보통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내가 갖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에게 많이 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아이가 먼저 그게 필요한가, 아이가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부자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으로 가지잖아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부자가 부러울까요?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가 항상 맨 마지막 줄에 썼던 문장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일럿이자 행동력 수업의 저자인 오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행동력을 배워야 되는데 행동력이란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흥미가 있는 게 생기면 그냥 몸을 가까이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동력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제가 알아봤어요. 바로 용기가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들 일단 빨리 시작하고 뭐든지 쉽게 행동합니다. 용기는 어디서 배울까요? 용기는 자기 신뢰에서 나와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자기 신뢰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언제 나를 믿냐면 타인이 나를 인정해줄 때 우리는 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현아 너 글씨를 왜 이렇게 잘 써? 호현아 너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스피치 같은 거 배워봤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아 내가 이걸 잘하나? 더 해봐야지?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인정해주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냐? 아이의 잘하는 것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보고 그걸 하나씩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줄 때 아이는 거기서부터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희 아이도 7등급인데 저희 아이도 게임만 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어제 하루 동안 아이 한번 알아보셨나요? 칭찬 많이 해주셨나요? 인정하는 말 많이 해주셨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단점을 가지고 와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한 시간 동안 아이를 놓고 아이의 장점이 뭔지, 아이가 좋아하는 거 뭔지를 캐치하고 그거를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가 항상 맨 마지막 줄에 썼던 문장이 있어요. 저는 수능이 7등급이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했던 일들이 피자가게 가서 오토바이 타고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 했던 거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암울한 인생의 20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호야 너는 대한민국에서 큰일을 할 사람이라는 걸 엄마는 믿는다. 이 문구가 항상 있었어요. 글이 왜 힘이 세냐면 말은 한 번 듣고 휘발되지만 글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이 문장을 계속 각인시키고 제가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못하고 가진 게 없어도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오였는데 성인이 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꽃이 피는 순간이 누구나 옵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는 되게 걱정돼요. 얘 공부를 못하는데 얘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얘는 게임만 해요. 걱정이 많지만 그 아이들이 평생 게임하는 아이는 없어요. 평생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는 없어요. 누구나 살면서 성인이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하나씩 생겨요. 꽃피는 시기가 다 와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하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빨리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시기의 차이가 있죠. 꽃이라는 게 항상 봄에만 피지 않아요.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차분하게 내 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누구에게는 자기만의 시기라는 게 온다. 부모님들이 야 이거 얼마짜리야? 좋은 거니까 잘 써.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이들은 뭔지도 모를 뿐더러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하나씩 배우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어디 거야? 그렇게 배우는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야 너의 아빠 차 뭐야? 너 아파트 어디야? 너 가방 어디 거야? 아이의 기준을 쓸데없이 우리가 높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둘째 아이는 옷을 살 일이 없어요. 옷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날은 할머니가 와서 옷을 입혀주는데 할머니가 옷을 보더니 이거 네 거 맞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미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준 거죠. 누가 입던 거를. 할머니 입장에서는 누가 입던 거를 주는 게 부끄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에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거 뭐라고 써있어? 미니. 아 이거 미니 언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는 누구한테 받건 누가 입었던 것이건 그 개념이 아예 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아이의 눈높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이의 눈높이를 높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문화가 존재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아이들이 서로 비교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비교 문화를 배우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아 우리 아빠는 자동차가 뭔데? 우리는 뭐 해외여행 안 가봤는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서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나도 모르게 이걸 만들어줄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를 낳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든지 빨리 실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꼴찌하잖아요. 느리잖아요. 박수 쳐줘요. 저희 아이가 3살 때부터 자전거 대회를 나가는데 열심히 연습했는데 꼴찌에서 2등한 거예요.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춤추면서 박수 쳤어요. 대단해. 2등 했어. 꼴찌에서 2등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다음에 또 나가고 싶어하고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하고 그게 뭐예요? 열망이에요. 열망 어디서 배워요? 열망은 우리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못 배운단 말이에요. 열망은 내가 부딪혀보면서 경험해보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꼴찌해도 괜찮구나, 뒤쳐져도 괜찮구나, 뭐 넘어져도 괜찮네, 꼴찌에서 2등 했는데 우리 부모님 이렇게 좋아해? 그냥 해도 되겠구나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배워요. 대한민국 교육은 어때요? 너 공부 안 해서 어떡할래? 너 책 안 읽어서 어떡할래? 너 지금 몇 살인데 한글을 못 배워서 어떡할래? 공부 못하면은 뒤처지는 아이로 낙인이 찍히죠. 내가 돼지고기도 아니고 7등급이란 낙인이 찍힌 거잖아. 성인이 되고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공부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처음 한 거예요. 성인이 돼서. 이게 너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청소년을 공부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공부 못하면 안 돼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안 되나요? 대기업 취업 못하면 안 되나요? 대다수가 그렇게 못해요. 대다수는 그냥 보통의 인생이에요. 보통의 인생을 살아도 박수 주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뒤처지는 존재로 낙인을 찍는다거나 그렇게 평가해버리면 어느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꼴찌해도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하면 박수 주고 실패에 도전하는 문화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누구도 실행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들 자세히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혼자 놔두면 어떡해, 아이 뭐라도 좀 해야지, 이 이야기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아이에게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해요. 자꾸 아이가 혼자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생각하고 놀이를 하는 그 시간을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은 지루함을 어떻게 견디는지, 내가 혼자서 놀이를 만들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꼭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 책으로 집을 만들어 볼까? 모든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다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넣으려고 해요. 개입하려고 하고. 저희 집은 미디어가 없어요. 휴대폰도 안 보고 집안에서. 식당 가면 아이들이 보통 유튜브 보면서 밥 먹잖아요. 2살, 3살, 4살, 5살부터 자극적인 거에 중독된 아이들이 커서 정적인 책을 읽을까요? 활자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성인도 이 미디어에 중독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더 빨리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밥 먹을 때 TV를 틀어줘요? 왜 유튜브 틀어줘요? 물어보면 힘드니까 자꾸 좀 더 편법을 쓰려고 하고 편한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고통의 기준을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이걸 참고 이겨내면은 2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2년 동안 미디어를 안 보면 아이들이 미디어를 안 봐요. 저희 집은 가장 자극적인 게 책이에요. 책을 보면 할 게 없으면, 그러다가 너무 할 게 없다, 자 책 정리해. 그럼 아이들이 한 10초 책 정리하다가 책 정리하기 싫으니까 책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활자를 집중하는 힘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가 뭔가 실수를 한다, 아이가 뭔가 행동했을 때 좀 과하게 반응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거 위험해, 이거 하면 안 돼. 진짜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아이가 넘어지도록 또 경험해보고, 많이 넘어져 봐야 애들이 넘어져도 훅 털고 혼자 일어나거든요. 묻혀봐야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묻는구나, 안 묻히는 방법을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보고 문제를 안 익히는 능력을 가르쳐야지, 문제를 아예 맞닥뜨리지 않도록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죠. 왜 그럴까요? 문제를 한 번도 안 맞닥뜨린 아이들은 평생 문제에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을 몰라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가 없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죠.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빠지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을 찾는 성인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대는 발전했죠. 너무 편하잖아요. 더워? 에어컨 틀어. 추워? 보일러 틀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활이 편리하면 편리해질수록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우리가 잃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는 것인가? 잃는 게 많다면 편리한 게 아니에요. 잠깐 편리할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죽이는 거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부모가 아이가 미디어에 중독되게 바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부모들은 아이에게 미디어를 줄까요?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2년의 시간을 가져보면은 아이들이 미디어에 중독되지 않고 정적인 거에 집중하게 되는 근육을 만듭니다. 집중 근육이에요. 부모들은 이 집중 근육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꼭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연기하기예요. 연기하기가 뭐냐? 너는 군인이야. 용감한 역할을 해. 아이가 용감한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야. 너는 학생이야. 질문해. 질문하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머리로 배우는 건 다 휘발성이에요. 날라가요. 까먹어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까먹어요. 안 해요. 그러나 질문하는 역할 해봐. 질문했어. 그 질문 어떻게 생각하고? 너무 좋은 질문이야. 용감한 군인 역할 해봐. 군인 역할. 너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이렇게 세지? 자꾸 하다 보면은 아이가 용기 있는 아이의 역할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학생 역할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자꾸 대우시켜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재밌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배우기보다 몸으로 배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연기하기가 뭐냐면 내가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역할 놀이예요. 역할 놀이지만 이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뀝니다. 연기하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 말투 있잖아요. 다 바뀐 거예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얇았어요. 이 영화를 보는데 이병헌 배우 목소리 너무 멋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따라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1년 후에 만났던 친구가 현우야 너 목소리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1년만 하면은 다 변하는구나. 뭐든지 1년만 하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모습을 바꿀 수 있어요. 내 하루도 내 삶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요. 오래 걸리니까요. 습관을 만드는데 1년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1년 만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기하기가 너무 중요하고, 저는 49개국을 경험을 했잖아요. 각 나라마다 다니다 보니까 한국인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사할 때 무슨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것처럼 온 두 팔을 벌려서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너무 문화 충격이었죠. 이 사람 나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를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구나.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따라했어요. 다 따라하다 보니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습성들, 태도들, 생각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거죠. 또 우리는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많이 변화할 수 있어요. 만난 사람들의 장점을 저는 그냥 다 훔쳐버려요. 다 훔쳐서 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씩 연기해요. 그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체화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1년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체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두 번째가 함께하기인데요. 함께하기란 뭐냐? 혼자 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대체로 하다가 포기해요. 그러면은 누구랑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흥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을 최대한 다양한 곳에 던져놓고 다양한 아이들하고 어울리게끔 뭔가를 배우거나 학습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때 만났던 애는 이거 하더라, 그때 만났던 형은 이거 하더라를 감촉적으로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연기하기로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달리기하고 자전거 타고 산을 오르고. 몸을 움직이는 걸 왜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걸 언제 깨닫죠? 노년이 되어서 운동해야지. 그때 몸이 다 고장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몸을 움직이는 걸 배우잖아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이 이미 체화되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활기가 있어요. 눈이 반짝거려요. 활기, 활력은 어디서 배워요? 몸을 써야 배우는 거예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을까요?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아니에요. 동태 눈가를 띄우면서 살 건지, 내가 활력이 있는 눈빛을 하면서 살 건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최대한 아이들이 밖에 많이 나와야 돼요. 저희 아이들은 산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녀요. 거기는 아침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산을 올라요. 비가 오는 날은 우비를 쓰고 심지어 물 구덩이에 한 반쯤 막 빠져있는 때도 있고. 집에 오잖아요. 주머니에 맨날 밤송이랑 산에서 주워온 돌이랑 이런 게 항상 있어요. 자기는 이게 거기서 소중한 물품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에서 아이 생일이잖아요. 생일인 부모가 막 케이크랑 아이들 선물을 막 준비하거든요. 여기서는 아이 생일이잖아요. 그런 거 준비할 필요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꽃이랑 나무를 따와서 케이크를 만들어요. 꽃으로 아이들 서로 얼굴을 그리고 왕관을 만들어서 왕관을 씌워주고 다 같이 막 축하해주거든요. 그 아이들은 케이크 필요 없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흙으로 만든 케이크로 즐겁게 생일 축하하는 아이들입니다. 꽃으로 엮은 왕관을 쓰고도 즐겁게 서로 생일 축하하고 서로 즐겁게 노는 게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몸을 많이 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함께하는 능력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매년 쓰거든요. 생일 때마다. 아빠가 2살의 너에게, 3살의 너에게. 아이들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인이 되면서 아빠의 생각을,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게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인식이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지 쓰기를 많이 해요. 왜일까요? 부모가 되면 깨달아요.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가 듣나요? 잔소리처럼 들려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은 말이 전달이 안 될 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글로 전달하면 돼요. 왜일까요? 글은 2번, 3번, 4번 다시 볼 수 있어요. 내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제가 꼭 추천드린 것 중 하나가 편지를 많이 쓰세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편지를 꾹꾹 눌러서 내 생각을 천천히 담아서 쓰면은 아이들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교환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어땠어? 너 보는 것만 너무 행복하더라. 아이가 엄마가 진짜 내 얼굴 보는 것만 행복해. 나도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학원이라도 열심히 가야지. 작게라도 의지가 생겨요. 집에서 만들 건 뭐예요? 신뢰와 사랑이에요. 신뢰와 사랑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말은 한계가 있어요.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밖에서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먼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게요. 아이들은 인사를 잘 안 해요. 부끄러워서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해야지 해도 인사를 안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내가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이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인사하고. 아이들은 뭘 배워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죠. 한다고 해서 바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은 보고 따라해요. 아이가 어떤 날은 누구를 깨물었대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사과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은 다 깨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세요? 아이 혹시 괜찮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제가 잘 교육하겠습니다.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줘요. 아이는 부모가 사과하는 모습을 옆에서 봐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나쁜 행동이구나. 이걸 하면 진짜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정말 잘못된 거구나를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줄 때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억지로 인사를 많이 하고 실수했을 때 누구보다 더 크게 사과를 하고 누군가 선물 받았을 때 더 크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표현을 잘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삶과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연기를 많이 해요. 부모가 되면 보통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부모는 이 아이에게 내 삶이 투영이 됩니다. 내가 갖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에게 많이 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아이가 먼저 그게 필요한가, 아이가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소비에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은 마음껏 쓰이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몸을 움직이는 자전거를 타게끔 한다거나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최대한 어릴 때부터 많이 배우게 하려고 해요. 두 번째 뭘까요? 경험을 사게 해요. 재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한계가 없어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죠? 다른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3살이 되면 아기 상어 노래를 막 부르는데 아빠 스쿠버 다이빙 강사야. 아빠 상어 보고 왔는데 노래 부르지 말고 우린 보러 가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의 한 섬에 데려갔어요. 3살짜리 아이를 수영장에 던집니다. 수영장에 던지면 아이가 스노클링 마스크를 끼고 스노클링 배우기 시작해요. 사람들 물어봐요. 3살이 어떻게 스노클링 해요? 물어보지만 어른들보다 더 빨리 배워.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배를 6번 갈아타고 고래상어를 직접 보고 온 거예요. 그 아이의 기준은 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동력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몸을 가까이 가서 몸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공부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암기죠. 입시예요. 공부란 뭐냐?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 대한민국 작은 접시에서 빨리 벗어나서 넓은 세상을 빨리 보라는 거예요. 넓은 세상을 왜 봐야 할까요? 아, 이런 세상이 있어 엄마?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구나. 이렇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구나를 최대한 어릴 때부터 빨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틀을 깨고 넓은 세상을 많이 보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소비를 거기 해야 돼요. 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곳에 우리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어디다 써요? 자꾸 물건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물건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을까? 대단하다고 보지 않을까?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물건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내가 이거 좋은 거 50만 원짜리 사요. 옆에 60만 원짜리 산 아이가 나타나면 괜히 불행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으로 우리 삶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4살이지만 마라톤 대회 나가봤어. 3살이지만 자전거 대회 나가봤어. 나 3살 때 고래상어랑 같이 수영을 해봤어. 이 사고의 확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경험을 쓰라는 거예요. 소비를 어디 해야 되죠? 재화가 아니죠. 물건이 아니에요. 명품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하라 해. 내가 독일 고급 자동차를 사요. 5년 자랑해요. 10년 자랑 못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몇 살 때 마라톤 대회 완주했는데 나 12살 때 필리핀에 있는 섬에서 고래상어랑 같이 수영했어. 말하지 말라고 해도 죽을 때까지 자랑합니다. 왜죠?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으로 가지잖아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부자가 부러울까요?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야기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야기가 있는 삶이란 뭘까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연호 씨 히말라야 어떻게 올라갔어요? 오연호 씨 250km 어떻게 완주했어요? 오연호 씨 후원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오연호 씨 공부 못했는데 파일럿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와요. 그래서 이야기가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이 생겨요. 무슨 힘이에요? 스스로 이겨낼 힘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유닉 셀링 포인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닉 셀링 포인트란 뭐냐? 살면서 결국에 우리는 수많은 경쟁 속에 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입학할 때, 취업할 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경쟁 속에서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경쟁자가 가지지 못한 유니크한 점이 무엇인가요? 독창성이 있는가입니다. 내가 유닉 셀링 포인트가 하나라도 있다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습관인 거예요.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면은 경쟁이 필요 없죠.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제가 7등급이었잖아요. 내 경쟁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체화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잖아요. 저 뒤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격차가 엄청나게 컸지만 거북이는 경쟁자를 바라보지 않아요. 거북이는 그냥 앞만 갑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봐요. 그러니까 쉰단 말이에요. 남들이 저를 보고 너무 느리네 쉬고 있을 때 오연호 거북이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나가요.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이가 뭘 배우면 좋을까? 딱 하나예요. 끈기예요. 끈기 하나만 배우면 공부를 못하던 가진 게 없던 살아나갈 수 있어요. 왜냐?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해요. 왜 잘하죠?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개선점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잘하는 방법은 뭘까? 더 효율적으로 끝내는 방법은 뭘까?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계속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격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이 아이가 끈기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탄탄한 사회 지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왕이면 많이 웃고 열망이 많은, 열정이 큰, 활력이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일까요? 이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찾아서 마음껏 날개짓을 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꼭 대학교를 졸업해서 날개짓을 해야 되죠?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할 수 있어요.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따라가지 말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거부해보자.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거를 믿자. 우리는 누구나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잠재력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없다고 착각할까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잠재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본 적이 없을까요? 새로운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에 가볼까? 무서운데? 난 이 나라 언어를 못하는데? 이렇게 두려움을 앞서다 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교육을, 새로운 무언가를 접할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접시 안에서만 서로 경쟁을 싸워요. 누구 수저가 더 빛나네, 누구 수저가 더 크네, 자꾸 그 싸움하는 거예요. 이 수저 싸움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땠어요? 20살 때 이 수저 싸움에서 빨리 탈출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빨리 나온 거예요.
이 수소 싸움에서 탈출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왜 편하네요? 제가 가는 길은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1등이에요. 맨날 꼴찌하는 사람이 1등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됐어. 히말라야 텐트피크에 올랐어. 선인삼정 경기를 해. 하라스만 250km 삼성전자에서 마케팅을 했어. 파일럿이 돼. 베스트셀러가 됐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남들이 가는 길로 가면 올까요? 안 오죠. 따라가는 거죠. 내가 남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면 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부모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하나예요. 학교에서 강연하면은 아이들이 막 손을 들고 질문이 끝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왜 저한테 질문이 끝이 없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제가 하는 말이 부모님들이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하루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고 강연이 끝났어요. 끝나고 선생님들이 오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어요?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사실은 중학교 때 소년원에 갔다 온 아이였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좀 문제가 많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될까,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를 고민이 엄청 많았던 아이예요. 근데 이런 아이가 강연 듣고 갑자기 자기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아이의 질문이 대인관계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이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아이도 아직 어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용기 내서 저한테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아이들이 어떻게 용기 내서 나한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24시간이 있다면 아이가 인상 쓰는 시간, 싫어하는 시간 말고 아이가 뭘 좋아하지? 그 좋아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열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 듣고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빨리 데리고 오세요. 제가 도서관에서 아이 1시간 동안 상담하고 갈게요. 그 아이가 와서 1시간 동안 상담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아이는 나름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나라에 가서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을 따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기는 그런 도전들을 해보고 싶다는 자기 계획이 있어요. 너 주말엔 뭐해? 물어보니까 맨날 친구들 만나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주말 아르바이트 한대요. 치킨집에서. 나름 자기만의 계획과 자기만의 열심히 너무 성실히 살고 있는 아이예요.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선생님 다 깜짝 놀라요. 선생님들 아무도 몰랐어. 선생님들 왜 몰랐어요? 아이가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대화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해보면 됩니다. 억지로 시간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대화하는 시간을. 대화가 안 돼, 글 쓰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보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도 없고 서로를 신뢰할 수도 없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많이 연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공부 못했잖아요. 공부 못해도 살다 보면은 자신만의 기회가 오는 순간을 누구나 맞이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더 열심히 나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누군가 나를 신뢰할 때, 누군가 나를 응원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서로 감시하고 응원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앞에서만 이끌려고만 하지 말고 뒤에서 북돋아주는 바람을 씌워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저는 꼭 추천드리겠습니다.